얘기인데 로마 클럽이 이미 1970년대부터 환경의 위기를 얘기를 했는데 한 10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로마 클럽에서 티핑 포인트는 2045년에 온다.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추정해요. 2045년은 너무 루즈하다. 2030년이다. 그 한 15년은 땡겨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아니야. 우리가 지금 제일포트를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나오는 게 멸종 저항이에요. 이대로 가면 지구에서 인간이라는 종은 사라진다. 근데 멸종 저항 운동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친환경론자, 친생태론자가 권력을 장악해야 돼. 권력 장악 운동이에요. 멸종 저항은. 이거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툰베린이 이런 뭡니까 프라이데이 운동을 하는 청소년은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집단이라고 하면 멸종 저항 운동은 권력을 장악하지 않는 운동에 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 문제 혹은 생태 문제를 하나 제가 예를 보여드립니다. 지구의 역사를 뭐 45억 년, 46억 년 그죠? 그런데 현세라는 게 약 만년 조금 더 지나서 현세라는 게 그게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것이 그래서 이제 집단적 생활에 들어간 걸 현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어느 100% 동의하지만 어느새 동의한 것이 인류세라는 말을 만들어요. 인류세는 인류가 압도적으로 지구를 파괴하기 시작한 시점을 인류세라고 그럽니다. 1950년대부터 스타트입니다. 그러면 1950년부터 시작된 인류세가 지구 역사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4시간으로 환산하면 0.0003초에서 5초. 그 눈 깜짝할 새도 아니에요. 눈 깜짝해서 더 짧은 시간에 인류가 얼마나 지구를 망가뜨렸는가. 이게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생태를 파괴하느냐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내가 뭐 또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도나츠 경제학이라고 유럽의 어떤 여성 경제학자가 낸 걸 우리 홍기빈 천재 홍기빈이가 번역한 건데 인류는 블루 플래닛 지구의 환경적 조건에 제약될 수밖에 없어요. 그 외부의 11가지인가 뭐 10몇 가지 요소가 지구 환경을 제약하는 제약 조건이에요. 이 안에 있는 거는 유엔이 규정한 인간 개발 지수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구의 생태 환경을 제약하는 10몇 가지 조건이 악화되면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 도나츠처럼. 그러니까 지구 환경이 악화되면 인간의 그 개발 지수나 환경 지수는 아주 형편없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GDP만 치고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뭐 인류 사회가 두 가지 문제가 항상 부닥칩니다. 성장과 발전이라는 주제, 생태와 지속적인 조건. 이 두 개가 항상 부닥치는데 이제는 대답은 명백합니다. 두 개가 반드시 부닥치게 되어 있는데 부닥칠 때는 무조건 100% 생태와 지속 조건을 우선한다. 그리고 나서 발전의 문제, 성장의 문제를 되돌아본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번 터키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만든 SDG 17가지 그리고 이것은 반기문
사무총장할 때 이거를 구체적인 실천 작업으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는데 8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두 번째 주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길겠나요? 제가 1시간 반 걸리겠네요. 제가 이번 27일 날 코리아연구원하고 오마이뉴스하고에서 길게 얘기할 텐데 딱 하나입니다. 2차 대전 이후 현재까지 70몇 년을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라고 얘기해요. 인류 역사에 없는 전인적 지배체제입니다. 뭐 옛날에 뭐 중국이 있었고 저 로마가 있었고 대영 제국이 있었지만 그것은 한 지역을 차지했기에 전 지구를 하나의 나라가 제국이 지배한 것은 처음이죠. 그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입니다. 그 사이에 소비에트라는 체제가 있지만 소비에트 체제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하위 체제예요. 팍스 아메리카나를 장식해주는 하위의 대응 체제였습니다. 그냥 75년 전체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예요. 그 팍스 아메리카 시대에서는 팍스 아메리카나는 국제적 체계가 한반도 국면을 장악하고 한반도 국면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행위들을 규제해요. 이건 스트레이트라고 종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체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분단 체제를 얘기해요. 백남천 교수님 등등해서. 왜냐면 세계 체제가 고정불변이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하위 체제로서 분단 체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고민했던 시대예요. 이게 분단 시대의 얘기입니다. 분단 시대 극복도 분단 시대에 한계되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팍스 아메리카나가 19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이미 전조적으로 오고 2008년에 월가의 금융위기를 통해서 위기가 이제 완전히 현재화했고 그것이 가속화된 게 트럼프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팍스 아메리카가 결국 정말 걸 텐데 그 역사의 궤적은 트럼프의 시대와 같이 간다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의 학자들은 무슨 표현은 nearly multipolarization 대충 다원 단쪽 사회를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거죠. 다극다변하다고 표현해요. 다극다변한 여기 미패권과 중대국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MP, 미들 파워. 그 유럽, 인도, 러시아, 아시안 등등이 다 미들 파워인데 실제로 유럽이 통합하면 현재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력이 미국보다 커요. 근데 유럽이 단합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뒤에서 방해하는 게 또 미국이에요. 왜 유럽 연합에 저런 개판이냐? 미국이 뒤에서 끊임없이 죄를 뿌려서 오는 거예요.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체제가 가면은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아까처럼 종속적인 체제가 상호적 관계를 끝납니다. 그 체제, 국면, 행위자가 서로 맞물려서 서로 영향을 인터랙티브하게 옮깁니다. 이때는 소위 행위자 중심 상황을 돌파하는 것은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행위자에 의해서 사건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 상황이 그쪽으로 가고 있죠. 세계사가 그쪽으로 가고 있죠. 팍스 아메리카나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대했던 방식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한국 패스입니다. 한국 종소리입니다.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27일 내가 아주 상세하게 얘기할 텐데 그 한국 패키지론의 핵심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을 방공기지의 거점으로 만들고 남한을 전초기지, 전방기지화하는 그걸 공식화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리바이벌한 게 뭐냐면 아미티지 전략으로죠. 2000년 이후에 지금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장 할 때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럴 때 아미티지 전략 보고서가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 결국 바이든은 미일 동맹 중심으로 갈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우리가 긴장해요. 또 하나는 유엔사. 유엔사 얘기는 여러 번 우리 이장희 교수님 등등에서 얘기했는데 이건 그야말로 법적 근거가 없는 미국의 임의적 존재로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는 체제예요. 우리가 전시작전권대로 발언하면 된다 아닙니다. 미래연합사든 한미연합사 위에 유엔사는 항상 됩니다. 끔찍하죠. 유엔사를 해체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국방자주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프레스론, 한국 편의점. 이게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강하게 나타났는데 대통령 선거 일주일 앞두고 송주에 사드 배치했죠. 이게 뭘 의미하죠? 뭐 북한에 무슨 북한이 핵무기 공격하는데 무슨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가요? 그냥 방사포 쏘도 그게 끝났는데 그거도 방어한다고 사드를 배치해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흰소리가 됐습니다. 중국을 들여다보기엔 레이더, 그 유명한 레이더 있잖아요. 그 중국을 들여다보는 목적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정부 꼼짝 마. 얘네도 미주 정부가 우리말을 안 들어. 박스 인 꼼짝 마. 내가 시키는 대로 이게 편입죠. 사드의 1차적 목적은 대한민국 정부를 꼼짝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일주일 앞두고 배치한 거죠. 이걸 잡아요. 두 번째, 한미 오케이. 우리가 2008년 9.19 평양 가서 얘기했을 때 군사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마무지한 합의를 했잖아요. 저절로 어깨춤 줬잖아. 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었구나. 왜냐면 9.8월 일주일 뒤에 폼페오가 강경원한테 전화해서 한미 오케이. 상대편 조선족. 이것도 편이지. 한국 정부가 우리 말을 안 듣고 멋대로 가서 북한하고 가서 군사긴장 완화시켜. 제가 하나 가로를 쳤어요. 안 보시면서. 김현정이. 제가 이걸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정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할까봐 심어놓은 세력입니다. 한반 운전자 위임론이 있습니다. 노태우 시절에 깜짝 놀랐어요. 비핵 선언했죠. 북방정책 선언했죠. 유엔 공시가입했죠.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한민족 통일 방안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걸 노태우가 했을까?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대충 미국이 짜는 판, 미국의 싱크로네이브가 짜는 판에 노태우를 그냥 그 무대 위에 세운 배우, 그냥 뒤에서 조용한 꼭두각시였을 거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노태우 시절은 상당 부분 액션 배우로 위임된 형태로 상당 부분 진정을 해냈죠. 그 제대로 된 위임은 DJ 햇볕정책 시대입니다. 처음엔 뭐 클린턴도 그렇고 그 DJ가 너무 나갈까봐 이제 편입작전으로 들어왔는데 클린턴이 DJ를 인정하죠. 존경하죠. 그래서 열려진 2, 3년 동안 우리가 뭘 했습니까? 금강산 강남을 열렸죠. 개성민을 열렸죠.
부시까지 와서 부시가 들어와서 악의 축 얘기도 했지만 뭐 립서비스인지 모르지만 부시도 속으로는 DJ를 경고했다. 한반도 역사에서 유일하게 나름대로 뭐 이게 한계는 참았지만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정부가 대통령이 그나마 역할을 했던 유일한 시기가 DJ 3년 고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팍스 아메리카노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해에서 우리의 민족 사관에 의해서 새로운 전략적 주도를 우리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민족적 관점에서 민족적 이해에서 민족적 현실 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한반도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게 전략적 주도론이에요. 이걸 해냈어야 됩니다. 분은.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디가 있느냐? 종속론과 편입 중간에 있어요. 왔다 갔다. 비극.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빼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하면요. 우리가 그 한반도 비핵화 해가지고 소위 CVID, 뭐 FFID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축에서는 뭐가 있냐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보장. 한반도 평화체제의 보장이 없이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그 지난 30년 역사가 증명한 거예요. 뭐 북한이 뭐 미쳤다고 그 비핵화를 안 하겠어요? 이것도 뭐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비핵화의 과정과 한반도 평화 과정은 비대칭적이에요. 왜 비대칭이냐?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다시 핵 능력을 확보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아마 핵시설을 폐기했으면 그걸 복구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미국은 국제 협약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평화협정 맺어놓고 그 다음날 막사를 내고 공격을 해도 방문 기제가 없습니다. 파리 협약이 그랬고 이란 핵 합의가 그랬고 리비아가 그랬고 이라크가 그랬고 시리아가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미국은 한 번도 국제적인 협약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안전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개런티가 되지 않는 한은 북한은 비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 전문가하고 하면서 했던 이 네 가지 단계. 그래서 핵 동결, 핵 능력 감소, 최소 무력화, 한반도 비핵화라는 네 단계의 그 쌍기병진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 점진적 비핵화 과정을 얘기하는데 핵심은 미국과 평화협정만 맺어갖고 비핵화할 수 없어요. 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반드시 수행한다라는 안전장치가 확보되어야만 북한은 비핵화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관련 세 번 정치 이거는 우리 김성호 이사장님이 더 전공이시죠? 아니. 뭐 여기 굉장히 많은 얘기를 썼습니다. 만 핵심적으로 얘기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체제는 고항말 이후 120년 동안 일제강점기와 미 패권주의에서 형성된 기득권자, 무역 세력과 기득권 세력이에요. 120년 동안, 75년이 아닙니까? 일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일제 청산 얘기하잖아요. 그 일제 부역한 일제 혜택을 받은 그자들이 그냥 정치권에 있는 거죠. 이승만 이후 한민당도 마찬가지죠. 기득권 체제들이 끌고 온 100여 년의 역사가 우리 현재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게 지역소송부의 승자 독식 체제입니다. 이 정치체를 놓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안 됩니다. 경제개혁 안 됩니다. 사회보장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요번 총선을 봤잖아요. 연동형 비례자 한다고 그랬더니 보통 반푼이 무슨 뭐 결론발이 비례한다 놓고 둘 다 완전히 사기극에다 날강도 짓을 했잖아요. 그 87년 민주항쟁부터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노태우, 김영삼 때 진행됐지만 저는 DJ와 노무현과 문재인도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입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정당 정책이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건 정당 정치가 아닙니다. 정책이 실종된 개인에 의존된 포퓰리즘 정치였죠. 그 30여 년의 결과가 뭐냐? 불안의 일상, 불안이, 현실적 위기가, 불평과 불균형이 전면화된 30년의 세월이에요. 그 포퓰리즘이죠. 그 결과가, 포퓰리즘의 결과가 이겁니다. 이거 잘 띄워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반독재, 인권의 문제부터 시작이 돼서 조금 더 발전하면 제도적인 참정권, 형식적인 민주주의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인권의 보장서부터 참정권의 획기까지 갑니다. 그게 현재 단계죠. 근데 우리가 왜 참정권을 또 가려고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질적인 보양을 위해서 제도적 참정권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카트가 된 거예요. 여기서 카트가 된 겁니다. 여기서 다시 롤백하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민생생활권을 통해서 미래 기반의 생태권까지 가야 되는데 완전히 여기서 카트가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정치체제. 그래서 물론 우리가 대적 정치를 무시할 수 없죠. 그건 뭐 일상적이고 직업적인 거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럼 대의 정치에서는 대의 정치의 정직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서 연동성을 강화하고 당내 민주화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1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직접 민주제를 도입해야 된다. 근데 직접 민주제의 다른 표현은 국민 입법제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는 크게 4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대의민주주의하고 연결된 부분의 하나지만 넓은 의미에서 직접 민주주의에서 국민 소환인데. 그래서 뽑은 친구가 이거 아니더라, 일도 못하더라, 엉터리더라 하면 내려와 라고 하는 소환권을 국민들이 가져요. 두 번째는 국회에서 뭘 만들었든 원칙 없는 엉터리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저걸 법이라고 만들었어? 아니야. 그 법은 시행해서는 안 돼.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거부하는 법률 거부권. 또 국민이 가져요. 세 번째는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대충 원하는데 과반수가 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기득권 책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법을 만들기를 강제하는 국민 반환권, 그리고 이 3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권, 이 4가지가
직접 민주주의 혹은 국민입법제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에 국민투표 얘기를 하면 스위스는 향후 20년까지 매 분기마다 그런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투표율을 앞으로 20년 동안 미리 공부해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항상 오늘은 국민투표하는 날, 우리가 발언하고 우리가 거부한 얘기를, 우리가 소환하는 얘기를 투표하는 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 대한민국도 그런 직접민주주의, 국민입법제가 도입이 돼서 1년에 4번은 아니더라도 2번이라도, 2번이 안 되면 1년에 1번이라도 반드시 국민투표날을 지정을 해서 대의정치, 제도 정치를 압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사회에 가장 긴급한 현안이고 가장 긴급한 선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 유럽에서 야구는 직접 민주주의의 10가지 기요서들을 담은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그중에 이제 까만 표시로 한 거가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이제 오늘의 주제, 한 30분 동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시민 경제를 이야기하는가?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만들고 소위 시장경제, 고정경제학이 들어오기 전에 이태리의 나폴리에서 10년 전에 갑자기 이름을 1860년 나폴리 대학의 제노베시라는 교수가 시민경제론을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얘기하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고정경제학, 시장경제론이 들어오면서 또 영국이 산업혁명 일으키면서 압도적으로 그 산업화 시대를 주도해가면서 이 목소리가 잊혀졌죠.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피고 이제 신자유주의가 한계가 나오면서 기존의 자본주의, 기존의 시장경제학은 안 되겠다고 하면서 다시 제노베시 교수의 시민경제론이 확산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볼로냐 대학의 자미니 교수하고 로마에 있는 룸사 캐톨릭 대학의 브루노 교수가 공부하는 에코노미아 시빌리에라는 책인데 우리나라 책은 21세기 시민경제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중에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경제론의 배경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의 이웃사랑이에요. 예수의 이웃사랑. 산상수훈에 있는 얘기. 포도원의 일꾼의 품삯 얘기들. 이런 예수의 이야기들이 캐톨릭이 굉장히 불쾌하죠. 아주 캐톨릭 저기도 일반 정치 세계 못지않게 불쾌하는데 캐톨릭을 건강하게 지켜오는 거가 수도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네딕토죠. 베네딕토는 우리가 그래.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이 양반은 눈 떠서 눈 감기까지 계속 일해요. 일을 합니다. 그 기도는 어디 성당에 가서 외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노동을 하면서 기도해라. 일을 하면서 기도해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기도야. 베네딕토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베네딕토가 싫어갖고 기존의 주교들이 베네딕토 죽이려고 3번 4번 독약도 쓰고 무슨 팩도 집어넣고 지뢰도 집어넣는데 안 죽죠. 신기하겠죠. 더 놀라운 사람은 12세기, 13세기에 나타난 프란체스코다. 우리 교황 이름도 프란체스코잖아요. 원래 교황 이름에 프란체스코를 쓴다는 것은 거의 혁명이에요.
왜 혁명이냐면 프란체스코가 그때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로마 로마의 주교 그게 우리가 이제 교황이 된 거죠. 밀리는 거예요. 그 인기에서도. 근데 프란체스코가 로마를 가가지고 결국 교황하고 타협을 하는데 교황이 프란체스코 너 수도원을 좀 활동하지만 교회 일체의 조직과 인사에 개입하지 마. 하다못해 미사도 집전하지 마. 하고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은 캐톨릭의 행정, 인사, 미사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수도원 활동만 해야 돼요. 그런데 요번 우리 그 교황님이 프란체스코 이름을 쓴 거는 그걸 몰라서 썼겠어요. 일종의 혁명이에요.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이 이름을 쓴 건 혁명이에요. 이 프란체스코는 완벽한 무슬림이에요. 완벽한 무슬림.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나는데 거지가 불쌍해 보이면 지 옷을 다 벗어줘요. 지 홀딱 벗어서. 자기가 거주하는 그 웅집에 한 농부가 소를 끌고 들어와서 내가 거주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그 웅집을 내줘. 그리고 자기는 또 그냥 부탄 놔. 이게 프란체스코의 삶이었어요. 그 예수의 이웃사랑이 베네딕토나 프란체스코에 의해서 전승되어 왔어요. 근데 중세 캐톨릭의 그 수도원들이 자기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자기네들 그 영내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실제로 베풀었어요. 또 작게는 10%쯤 베풀었고 기록에 보면 50%까지 베풀어요. 그래갖고 그 캐톨릭 수도원에 있는 영내에 가난하고 힘들 못 먹는 사람들은 수도원에 와 귀속되면 평생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 사회 안정망적 기능을 했죠. 또 하나는 이 시민경제 완화의 저기는 르네상스가 되면서 인본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공화주의, 시민정치가 부활이 됩니다. 공화적 시민정치, 인본주의죠. 그래서 예수의 사랑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정적인 민주주의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몬테디비에타입니다. 그 몬테디비에타라는 거는 이제 그 캐톨릭에서 운영한 대출기관인데 그때가 이제 유럽이 뭐 자유도시가 생겨가지고 이제 자영업이 생기고 막 그런데 유대인들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이자를 받아먹고 그래서 베니스 상인 같은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